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대형 사모투자펀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내년 국내 인수합병 시장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2.1% 늘어난 18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대표 수출 산업으로 주목받던 건설 해외 수주가 극적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미국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에 OLED 패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경제 뉴스들 매일경제의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보시죠. 네, 오늘 1면에 위치해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대형 PF 내년 M&A에 15조 투입한다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요, 대형 사모투자펀드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국내 인수합병 시장이 내년에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 PF와 손을 잡고 외국 진출 그리고 투자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조단위 PF가 4개나 조성이 된다고 하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조단위 이 PF사가 등장한 거는 올해만은 아닙니다만, 네. 이 기사의 핵심은 4개사나 조단위의 이 자금들을 형성하고 있어서 전체가 15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2004년도에 이 PF 그러니까 투자 이 사모펀드사를 이렇게 개방한 이후에 15년 만에 최대 규모다라고 지금 기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MBK 이 PF는 우리나라에서 좀 최대 규모죠. 네. MBK 파트너스가 내년 초까지 7조 7천억 원, 7,300억 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쌍용 양회를 비롯해서 좀 이렇게 견실한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한행컴퍼니가 약 한 3조 규모,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자금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IMM, 로즈골드 4호로 2조 2천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스탁 인베스트먼트까지 뛰어들어서 1조 5천억 원 해서 전체 합치면 약 한 15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제 눈에 띄는 게 그동안 우리가 해외 M&A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였는데 네. 국내 M&A 시장이 뜨거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열사를 좀 정리하는 분위기가 각 그 대기업마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에 아마도 롯데와 CJ에서 빅딜 그 분위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런 그 계열사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 경기 침체로 구조조정, 기업마다 이제 구조조정에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좀 더 이 구조조정에 활발하게 구조조정을 이루어지려면 이 M&A 시장에 이제 좀 그러니까 사업 부문을 좀 정리해서 사업 부문을 따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금리 기조가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전까지는 이 PF가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아니라 조력자, 튼튼한 파트너 이런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PF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내년 시장에서 사실 가장 눈여겨볼 게 금융권에서 프루덴셜 생명 또는 더케이 손보 이 두 회사가 좀 굉장히 눈에 띄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뛰어들 것이냐가 이제 그 관심이었는데 이 대형 PF가 이렇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이 소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지금은 15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에 추가 유치까지 가능하다면 약 40조 원 규모가 아닐까라고 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국내 기업들의 조력자로 변모하고 있는 대형 사모투자펀드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첫 번째로 나눠봤습니다. 다음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상 최대 복지 예산에 대한 기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에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노브레이크 복지 예산 180조 돌파, 3년째 10% 이상씩 펑펑펑입니다. 기사 내용 볼게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2.1% 늘어난 18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 복지 예산에서 눈에 띄는 점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는 거고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노인 그리고 엄마의 표신 잡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던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안은 네. 512조 원, 초슈퍼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사실 300조 가까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자그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0조가 뛰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300조 원대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0조가 돌파되더니 바로 2년 반 만에 500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 500조 원 가운데 네. 보건, 복지, 고용 분야에 투여되는 예산이 180조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161조 원이었어요. 물론 지난해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죠. 근데 지난해 대비 12.1%나 올랐다는 거예요. 12.1%가 어떻게 좀 비교될 수 있냐면 다른 분야에 오른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방 분야라든지 또 기타 R&D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거의 단단히 증가밖에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네. 두 단위 12.1%는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대비 증가액이 19조 5천억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작년 대비 전체 예산을 증가한 액수가 42조 원이니까 이 증가 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번 복지 예산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존 소득 하위 20%에게만 지급해 왔던 것을 이제 내년에는 40%로 확대했거든요. 그만큼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고 네. 그 증액한 액수가 예산, 그러니까 13조 1,765억을 투입하게 돼서 노인 일자리에도 이제 1조 2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노인에 관련된 그런 그 전체 예산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그다음에 엄마파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급식 간식비 단가를 올린다든지 또 2세 이상 보육료 인상을 3조 4,162억 원으로 올린다든지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그런 주사와 관련해서 네. 지금까지 초등학생 위주였지만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든지 이런 예산까지 이렇게 비교하자면 총선을 앞두고 좀 이렇게 표심 다지기로 복지 예산에 이렇게 좀 많이 투여한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네. 조금 걱정되는 것은 국내 수입,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면 세수, 그러니까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튼튼하면 되는데 네. 언제나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예산을 올리면서 세수 초과를 이유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거쳤다는 거예요, 예상보다. 근데 걱정인 건 세수,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수 중에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세거든요. 근데 지금 장기 침체로 내년에 기업들이 많이 못 벌어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도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고요. 내년 그래서 재정 수지 적자가 72조 5천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8%인데 4년 뒤에는 48.2%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 장기 침체로 세수가 주는데도 이렇게 계속 확대를 하면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것이 한순간이다. 그래서 조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복지 예산에 대한 기사를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주간브리핑 세 번째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6면으로 가볼게요. 네, 건설 해외 수주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제목은요. 한국건설 중동 매출 중국 3배였는데
정부 업고 뛰는 중국의 역전당해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대표 수출 산업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건설의 해외 수주가 극적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텃밭으로 꼽히는 이 중동 지역의 수주 부진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13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가 예고가 되고 있고요. 기사에서도 확인이 되다시피 중동 시장에서 지금 중국 업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의 수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좀 심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1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185억 달러 전체 수주액이 네. 해외 수주액입니다. 근데 이 수치가 전년에 268억 달러를 기록을 한 것에 비하면 자그마치 31%나 줄어든 것이고요. 네. 지금 185억 달러인데 지금 20일밖에 올해가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0억 달러를 넘지 않은 것이 수년간 거의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수주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이렇게 표현되듯이 중동이 이제 탈원유 그러니까 원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그런 이 사업 부문에 뛰어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앞으로 이제 촉망받고 있다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12월까지 수주한 기록을 보면 44억 달러에 불과해요. 2018년도에 92억 달러에 비교하자면 절반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사실 처참한 것은 2004년도에 35억 달러 수주 후에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과 좀 비교를 하자면 중국에 비교를 해서 2012년도에 우리가 3배 이상 중국에 높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를 비교하니까 중국은 164억 달러를 수주하고 우리는 112억 달러를 수주했어요. 그러니까 1위 자리를 이미 내준 거죠. 네. 이 지역 중동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우리가 33.3%나 감소를 해서 해외 수주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 최근 건설주들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유독 건설주들의 주가 분위기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전일 전체적으로 건설주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 바닥권에 머물러 있고요. 현대건설이 전일 0.60% 올랐습니다. GS건설과 대우건설도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동부건설이 전일장 1.70% 오른 8,39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 외에 건설주들의 또 흐름을 보시면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전일장 5%대로 밀렸네요. 낙폭이 건설주들 안에서 좀 컸고요. 한라가 0.85%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건설사들 이 해외 건설 부문에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뭐 때문인가요? 네, 이 기사의 제목이 사실 상징하고 있죠. 정부 업고 뛰는 중국의 역전당해가 이 기사의 제목 아닙니까? 즉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은 정부가 전방위로 사실 지원을 하고 있다. 해외 네. 수주에. 그래서 사업 개발부터 그다음에 금융 지원까지 전방위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그런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정부 지원이 70년대는 물론이고 한 80년대, 90년대에 총력전으로 해서 해외 건설 수주를 지원해줬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우려 섞인 그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2013년이 좀 적기였어요. 2013년이 원유가 하락으로 중동의 건설 부문이 좀 침체돼서 우리도 수주액이 굉장히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체질을 좀 개선했어야 됐다. 네. 구조조정도 하고 또 개발도 좀 더 많이 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그 이후를 대비했어야 됐는데 그때 체질 개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건설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좀 더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주택 부문만 좀 주력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해외 수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그 채찍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 대내외 안팎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17면에 실려 있는 경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목은요, LG 디스플레이 휘는 올레드, 보잉기 스마트 객실 접수한다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가 미국 보잉의 차세대 항공기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OLED 패널을 공급합니다. 이 뉴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스마트 객실을 지금 조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OLED를 이용한 보잉의 스마트 객실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 기사의 사진을 보시면 네. 좀 놀라실 겁니다. 이 사진에는 이 비행기 내에 객실인데요. 이 객실에 천장에도 화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비행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즈니스석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객실이든 간에 이 화면은 그냥 좌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잉이 차세대 비행기의 객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보면 천장은 물론이고 사실 그 사진이 천장만 나와 있지만 벽면에도 화면 그리고 창문에도 OLED 화면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잉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스마트 객실이고 보다 뛰어난 비행 경험을 이렇게 맛보게 해주겠다. 즉 비행 정보가 실려 있고 또는 또 다른 어떤 체험. 우리가 5G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상 체험도 비롯해서 네. 그래서 5G와 OLED를 결합해서 이렇게 그 객실을 완전히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 다른 인테리어로 승객들을 초대하겠다라는 것이 보잉 차세대 그 여객기의 목표이거든요. 여기에 LG 디스플레이와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즉, 이 OLED 화면과 관련해서 그 디스플레이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사실 LCD보다 굉장히 가볍고 또 전기 소모가 적게 들어요. 비행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OLED 화면이 앞으로 자동차만이 아니라 항공기에도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도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데요.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LCD 패널 가격 반등 소식과 함께 주가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기관의 수급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 반등 추세로 돌아섰는데 전일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2%대로 하락해 15,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OLED가 스마트폰, TV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모빌리티 패널 사업을 이제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나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글로벌 자동차 완성차 업체죠. 벤츠나 GM과 이제 계약을 완성을 했고요. CID 공급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아마 내년에는 OLED를 장착한 차량을 아마 시내에서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유리 대신 이제 플라스틱 그 OLED 차량용 OLED를 지금 양산하고 있고 또 전체 그 규모를 보면 차량용 OLED 출하량이 2025년에는 43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보잉의 얘기를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볼게요. 네, 신문 기사 18면입니다. 식기세척기 판매 쑥 제2의 건조기 노린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죠. 올해 이제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일러, 건조기, 여기에 식기세척기까지 최근에 가사노동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가전들이 뜨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시장은 그 안에서 얼마나 지금 커지고 있나요? 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빌트인 그러니까 식기세척기가 장착되어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용을 안 하시는 분이 맞아요. 많아요. 네. 굉장히 불편하고 물도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그릇을 보면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 불편하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각 그 업체마다 좀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영향인지 작년까지 판매량이 9만 대에 그쳤는데 올해 20만 대로 껑충 뛴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 왜 그
저 의류 건조기 있잖아요. 지금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의류 건조기도 사실은 미미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빨래 널면 되지.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빨래를 자주 널지만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 접고 다시 이제 널고 하는 일만 하더라도. 그런데 2016년도 10만 대에서 의류 건조기 작년에 자그마치 150만 대나 팔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흐름 9만 대에서 뭐 20만 대. 근데 앞으로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조짐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최소 30만 대 이상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겁니다. 네, 기사에 뭐 딱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두 종목 주가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월 들어서 주가가 재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0.78% 오르며 51,900원에 마감이 됐고요. LG전자도 볼게요. 지난 8월부터 주가 반등 추세를 보였고요. 최근 2달 동안에는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업체별로 이 신제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네. 지금 한국형 신제품의 그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외국은 접시 위주니까 사실 면이 넓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밥그릇이 온폭 들어가 있으니까 네. 외국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점에 착안해서 신제품을 많이 지금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신제품으로 해서 LG전자가 3월 선공을 날렸죠. 3월에 7년 만에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삼성전자가 5월에 4인 가구 기준 소형 가구를 목표로 해서 최적화된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유럽 업체들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이렇게 국내, 유럽 누가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스타일러 의류 건조기처럼 식기세척기가 이제는 집집마다 한 대가 필수적으로 놓이는 시대가 또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까지 저희가 모두 들여다봤고요.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